오늘 아침 일라디오. 안녕하십니까. 오늘 아침 일라디오 아나운서 정은혜입니다. 해를 거듭할수록 지구촌에 고온 현상이 더해지고 있습니다. 올해는 때이른 폭염에 유럽과 미국 등에선 첫 열돔 경보가 나왔고요. 원전 가동에도 비상이 걸렸다고 합니다. 기온이 40도까지 치솟는 상황이다 보니까 야외에서 하는 연주회 그리고 마라톤 같은 스포츠 대회도 취소가 되고요. 많은 사망자가 발생할 거란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우리도 사정이 비슷합니다. 연일 무더위가 이어지면서 전국적으로는 온열 질환자가 속출하고 있다는데요. 질병관리청에 신고된 현황에 따르면 최근 한 달간 온열 질환자가 벌써 총 250여 명을 넘어섰고요. 서울에서 1명의 사망자가 발생하기도 했습니다. 발생 시간이 오전 10시부터 11시 때가 가장 많고요. 대표적인 질환으로는 열 탈진이 절반에 달하고 있습니다. 실외 작업장이나 논밭에서 일하실 때는 장시간 노출되지 않도록 주의하시고요. 수분 보충 충분히 잘 하셔야겠습니다. 아직 6월도 채 지나지 않았는데요. 이 더위에 지치지 않도록 건강관리 잘 하셔야겠습니다. 6월 24일 화요일 오늘 아침 일라디오 출발합니다. 오늘 아침 일라디오 이 시간은 물론 KBS 일라디오의 모든 프로그램은 유튜브 KBS 일라디오 공식 채널이나 모바일 콩 어플리케이션을 통해서 실시간으로 함께하실 수 있습니다. 네, 화요일 텃밭 가이드 시간, 작물들의 잎이 노래지거나 오그라드는 영양 결핍 문제 등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케팅 아이디어 시간에는 기업들의 애국 마케팅과 사회적 책임에 대해서 살펴볼게요. 텃밭 농사에 대한 궁금증 그리고 질문 있으신 분들은 지금부터 문자 보내주세요. 단문 50원, 장문 100원이 드는 유료 문자 샵 9730, 샵 9730으로 보내주세요. 유익한 정보와 살아있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KBS 오늘 아침 일라디오. 도시 농부들의 텃밭 가이드 수원 씨앗도서관 박영재 관장님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관장님.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 텃밭과 관련해서 궁금한 점 있으시다면 단문 50원, 장문 100원이 드는 유료 문자 샵 9730, 샵 9730으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자세하게 답변 드릴게요. 네, 관장님, 한 주 사이에 장마가 시작이 됐고요. 연일 폭염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어제도 정말 덥더라고요. 네. 절기상 하지가 지나기도 했네요. 네. 요즘은 해가 길어서 저녁 8시까지도 일할 수가 있더라고요. 네. 지난 주말이 1년 중 가장 길었다는 하지였는데요. 이제 점점 해가 이제 짧아지는 시즌으로 이제 접어드는데요. 곡식들이 익어가는 철로 들어서고 있습니다. 이렇게 해가 짧아져 가면 단일성 작물인 대부분의 곡식들은 꽃이 피고 열매를 맺게 됩니다. 동지에서 하지까지의 기간은 해가 길어져 가는 기간이라 이때에는 장일성 작물인 시금치나 무, 배추, 대파, 근대와 같은 작물들이 꽃을 피우고 씨앗을 맺는 것과는 반대의 경우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그 작물마다 해의 길이와도 연관이 있는 건가요? 네, 이렇게 해 길이에 반응하는 작물들도 있고요. 이와 또 무관하게 아무 때나 꽃을 피우고 결실을 맺는 작물들도 있습니다. 이런 작물들은 주로 이제 중일성 작물이라고 하는데요. 상추, 쑥갓, 당근과 같은 작물들입니다. 이렇게 해 길이에 따라 그리고 하지 즈음에 장마가 있어서 농사는 봄 농사와 가을 농사로 이렇게 구분할 수가 있습니다. 네. 얼마 전까지 농사하던 제 밭에는 아파트 주민들의 이제 산책로를 따라서 이어져 있어서 밤에는 방범등이 이렇게 환하게 텃밭까지 비춰서 작물들의 결실을 방해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시청 민원실에 밭을 향하는 빛을 좀 갓을 씌워달라고 이렇게 부탁을 드렸는데 네. 좀 해줬어요. 그래서 좀 원활했는데 이제 화성으로 이사간 제 밭은 봄과 가을이 뚜렷한 텃밭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식물은 낮 시간 동안 동화작용을 해서 또 밤 시간 동안에는 동화작물하는 결과물을 수송을 해서 저장을 합니다. 그래서 밤에도
작물들은 또 잠을 잔다는 거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아까 갓을 씌우신다고 하셨는데 네. 그런 인공적인 빛도 작물이 크는데 영향이 좀 큰가 봐요. 네. 이거 흔히 이제 빛공해라고 하는데요. 이렇게 빛공해가 있으면 그런 수송 작업들도 제대로 못하게 됩니다. 도시의 텃밭은 공원 주변이나 산책로 주변에 이렇게 많아서 이런 빛공해에 노출된 경우가 많습니다. 가을 들어 시금치가 꽃이 피고 들깨는 열매를 맺지 못한다는 하소연을 많이 듣는 이유이기도 하죠. 네. 역으로 이런 빛이 있으면 이용할 수도 있습니다. 어떻게요? 봄에 시금치 씨앗을 받지 못했다면 이런 빛을 이용해서 시금치 씨앗을 받을 수가 있고요. 깻잎 들깨 열매 수확 대신에 깻잎을 오랫동안 따고 싶다면 이 빛을 이용하면 수확을 오랫동안 할 수가 있겠죠. 오, 그렇게 빛을 좀 잘 이용할 수 있겠네요. 네. 그 작물들이 크면서 요즘 다양한 질문들 받고 계시잖아요. 잎을 보면서 영양에 신경을 써주는 게 좀 필요하다고요. 네. 얼마 전 몇 해 전이죠. 무슨 박람회에 갔더니 말하는 식물이 있더라고요. 말하는 식물이요? 네, AI 칩을 실어가지고 저 목말라요 이렇게 이제 얘기하는. 정말요? 네, 그런 이제 전시물도 봤는데요. 요즘 저에게는 잎사귀 사진을 보내주면서 무슨 병일까요? 아니면 무슨 영양이 부족한 걸까요? 하고 묻는 분들이 많습니다. 말을 못하니까요. 그렇겠죠. 이제 작물들은 그런 어떤 결핍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잎이나 줄기로 표현을 하죠. 네네. 네. 사실은 원인은 여러 가지일 수 있어서 굉장히 곤욕스러운 질문들이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말을 못하니까 환경오염이라든지 영양결핍, 병충해와 같은 다양한 원인에 대해서 한 가지의 증상으로 나타날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오늘은 일단은 영양결핍 측면에서 잎사귀가 보여주는 징후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잎들이 일단은 노랗게 변하는 경우인데요. 어떤 잎들인지 잎의 어느 부분인지가 중요합니다. 새로 나오고 있는 어린 잎인지 나온 지 오래된 늙은 잎인지 아니면 그 중간중간에 나온 잎인지를 알아야 합니다. 그리고 잎맥 사이만 노랗게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먼저 새로 나온 잎이 노랗게 되는 경우는 철분과 망간이 부족한 경우입니다. 중간에 자라는 잎이 노랗게 변한다면 몰리브덴이라는 영양소가 부족한 경우이고요. 오래된 잎이 노랗게 되는 이유는 질소, 칼륨, 마그네슘, 아연 등의 결핍이 원인입니다. 연맥은 초록으로 남아있는데 그 사이 여육 조직이 노랗게 된 경우에는 마그네슘이나 망간의 결핍이 원인입니다. 그렇군요. 그 잎은 좀 멀쩡한데 네. 오그라드는 경우도 있잖아요. 이런 경우는 네, 어떤 그렇죠. 게 문제인 건가요? 이때는 오그라드는 방향을 봐야 되는데요. 네. 잎 앞면 위로 오그라드는지 아니면 잎 뒷면 아래로 오그라드는지를 봐야 합니다. 위로 오그라드는 경우는 마그네슘 결핍이 원인일 수 있고요. 아래로 뒷면으로 오그라드는 경우는 칼륨 결핍이 원인입니다. 신기하네요. 결핍이 어떤 건지에 따라서 네. 오그라드는 방향이 좀 다르네요. 네, 그렇습니다. 다음은 잎이 이제 타들어가는 경우인데요. 물을 주지 않아서 타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멀쩡하던 잎이 타는 경우도 오래된 잎이 타들어가면 위에서 오래된 잎이 노랗게 변한 경우가 더 진행된 경우에 해당됩니다. 네. 그래서 질소, 칼륨, 마그네슘, 아연 결핍이 오랫동안 지속이 되면 이렇게 오래된 잎들이 이렇게 타들어가는 경우고요. 반대로 새로 나온 어린 잎이 타들어간다면 풍소결핍으로 진단할 수가 있습니다. 증상을 보다 정확하게 판단하기 위해서는 농사를 해오면서 했던 작업들을 꼼꼼하게 기록해두면 진단이 훨씬 편해집니다. 거름을 언제 줬는지, 어느 정도 줬고 성분이 무엇인지, 그리고 병충해 방지를 위해 뿌린 것이 무엇인지와 같은 기록이 남아있으면 진단에 도움이 됩니다. 농사 기록을 남겨두기를 권해드리는 이유인데요. 네. 이렇게 되면 훨씬 더 원하는 답을 찾기가 쉽겠죠. 맞아요. 그렇게 기록을 해두면 매년 참고하기 좋을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요즘에 날씨 때문에 농사일이 가장 힘든 시기에 접어들었습니다. 장마철에는 특히 덥고 습하면 불쾌지수도 높아지잖아요. 네, 그래도 관장님은 텃밭 농사 즐거우시죠? 그렇습니다. 또 요즘은 텃밭을 통한 원예 치료라고 하는 분야가 각광을 받고 있습니다. 네. 관련
자격증을 취득하기 위해서 공부하고 교육을 받고 계신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흙과 작물이 주는 치료라는 또 다른 혜택에 눈을 돌리고 있는 경우인데요. 우울증의 경우 치료를 위해서 흙과 지내는 시간을 많이 가지라는 처방을 받는다고 합니다. 그리고 미국에서도 퇴역 군인들의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 치료를 위해 의사들이 텃밭 활동을 권하고 있다고도 합니다. 흙에서 나오는 방성균이라든지 여러 가지 이 마이크로 이런 미생물들이 네. 이렇게 마음을 안정시키는 약물의 기능을 한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리고 텃밭은 또 적당한 운동을 할 수가 있으니까요. 걷거나 들어올리는 한 가지 단조로운 운동이 아니라 온몸의 근육을 활용하는 운동들이 다양하게 함께 들어있는 게 농작업이잖아요. 그래서 그 결과를 또 작물의 변화를 통해서 스스로의 몸을 통해서 느낄 수가 있기 때문에 아주 좋은 운동이 될 수가 있죠. 네. 이렇게 작물의 변화와 자연 환경을 자주 접할 수 있어서 스트레스를 줄일 수가 있습니다. 스트레스 감소는 더 나은 면역 기능 향상과 관련이 될 수 있다고 합니다. 이런 텃밭 활동의 결과로 수확한 음식물들은 또 신선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스스로 재배해서 거둔 농산물이니만큼 낭비할 가능성도 줄어들어서 작물 전체를 소비해서 건강한 식단을 만들어주게 됩니다. 그리고 텃밭 활동을 가족 또는 이웃과 함께 보내면서 가족 간의 대화를 통한 관계 형성에 도움을 주게 되기도 하고요. 특히 또 어린 자녀를 둔 가정에서는 텃밭 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해서 어린 자녀에게 생태적인 그런 소중한 추억을 만들어줄 거라는 기대로 많이 참여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여러 가지 효과가 있는 텃밭 농사 말씀을 해주셨고요. 자, 이제는 청취자분들이 보내주신 사연과 질문 한번 살펴볼게요. 3763님이 얼마 전에 캐서 말린 쪽파 요즘 심어도 될까요? 라고 하셨어요. 네, 어떻게 해야 되나요? 쪽파는 이제 잘 말려야 되고요. 지금은 이제 캐서 말리면 아직은 이제 싹이 안 나오거든요. 그래서 네. 보통 이제 일찍 심게 되면 7월 장마 끝난 다음에 이렇게 이제 본격적으로 심기 시작합니다. 아직은 아니네요. 네, 조금 기다리셨다가 장마 그치고 심으시고요. 7월부터 9월 한 말까지 계속 심어서 또 월동을 시키면서 이렇게 소비를 하기도 합니다. 근데 관장님 그 쪽파를 캐서 말린 다음에 심어야 돼요? 아무래도 이제 젖은 상태로 이렇게 축축한 상태에서는 썩거나 이렇게 상할 수가 있어서 양파망에 바람 잘 통하는 곳에다 이렇게 말려두었다가 심으시는 게 좋습니다. 그렇군요. 또 6676님이 200평 자급자족 밭농사를 짓는데 차량으로 1시간 멀어서 상추, 쑥갓 등 물을 자주 못 줍니다. 억세지네요. 요즘 날씨가 뜨거운데 물을 대낮에 못 주게 하던데 왜 그런 건가요? 라고 하셨어요. 보통 이제 물을 아침 저녁으로 주라고 그러는데 네. 아마 이제 이동 시간이 멀어서 일찍 못 가시나 봐요, 밭에. 보통 이제 한낮에 이렇게 물을 주게 되면 흙이 딱 뜨겁게 이렇게 데워져 있잖아요. 네. 그런 상태에서 물을 충분히 흡수를 하지 못합니다. 오히려 좀 흘러내리기가 쉽고요. 네네. 그래서 물 주는 효과를 별로 볼 수가 없고, 그다음에 잎사귀에 이렇게 물방울이 맺히면 볼록렌즈처럼 돼서 오히려 잎을 태우는 그런 증상들도 나타날 수가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래서 대낮에 한낮에는 물을 주는 거를 좀 피해야 되는 거예요? 네. 그리고 사실은 이제 곰팡이와 같은 이제 바이러스라든지 이런 것들이 이제 뿌리 쪽에 생길 수가 있어서 가급적이면 아침 저녁 시간을 이용하시는 게 좋습니다. 네. 전영배님께서 포트에 각종 모종을 심으면 가늘게 키만 크는 경우가 있는데요. 이건 왜 그런 것이며 어떻게 두텁게 자라게 할 수 있을까요? 라고 하셨네요. 아마 이제 실내에서 키우시나 봐요. 그래서 가늘어지는 네, 거예요? 그렇죠. 아무래도 우리 그 아파트라든지 주택의 그 유리창은 네. 자외선을 차단하는 UV 코팅이 돼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자외선을 차단을 해요. 근데 자연 상태에서 작물들은 적외선이 키우고 자외선이 억제하면서 적당한 안정적으로 두껍게 튼튼하게 자라게 되는데, 자외선이 없는 환경에서는 웃자람 증상이 나타나죠. 가늘게 자랐다는 것은 이런 웃자람 증상을 나타내는 겁니다. 네.
그래서 햇볕이 6시간 이상 이렇게 좀 잘 비치는 그리고 자외선 차단이 없는 그런 환경 속에서 이렇게 키우는 게 좋고요. 지금은 이제 날씨도 따뜻해졌으니까 야외에다가 이렇게 모종을 키우는 게 충분히 가능하거든요. 온도를 별도로 높일 필요가 없으니까 야외에서 한번 키워보시기를 권합니다. 한번 야외에서 키우면은 두텁게 자랄 가능성이 있겠네요. 네. 7882님이 옥수수 가지가 자라는데 이건 잘라줘야 할까요? 라고 하셨어요. 잘라줘야 할까요, 관장님? 네, 옥수수는 외대로 이렇게 키우는 게 가장 좋죠. 근데 이제 흙에서 바로 올라오는 부분에서 이렇게 새끼치기라고 해서 분열이라고도 하죠. 이렇게 가지가 생기거든요, 양쪽으로. 네. 예, 근데 어릴 때는 이게 잘라주는 게 좋습니다. 예, 근데 이제 놓쳤다고 한다면 그냥 두어도 상관은 없긴 한데요. 원래 있던 줄기에서 한 2개에서 3개 정도 다는 게 옥수수 열매니까 원 줄기의 열매를 충실하게 하기 위해서는 이렇게 격가지를 제거해 주는 것이 좋습니다. 그렇군요. 8273님이 고추가지 토마토의 엽순을 제거해야 하나요? 또 고추의 방아다리에 달린 고추는 따줘야 하나요? 라고 보내주셨어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네. 아무래도 이제 지주대를 세우고 이렇게 노끈을 묶어준다든지 이런 이제 재배상 관리상의 편성 때문에 이렇게 제거를 하는 거고요. 네. 이게 제거를 하지 않으면 토마토의 경우는 밀림이 돼버려요. 그리고 열매도 작아지고 맛도 떨어지고요. 그리고 고추의 방아다리에 달린 고추의 경우는 첫 열매라고 그래서 굉장히 귀중하게 애지중지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네. 키를 키워야 될 시기에 이제 열매를 키우기 때문에 작물 성장에 도움이 안 되고요. 만약 이제 내가 일찌감치 수확을 해야 되겠다. 일찍 수확하는 게 목표라고 하면 굳이 제거하지 않으셔도 되지만 성장을 우선시켜서 이후에 수확을 보겠다라고 하신 분들은 방아다리 고추를 따주는 것이 좋습니다. 그 방아다리 고추 따고 나서 되게 아까울 것 같은데 뭐 활용할 방법은 없나요? 그때쯤 이제 고추 순을 제거하면서 고추 순나물에 몇 개 이렇게 넣어서 같이 고추 순나물에 데쳐서 이렇게 나물로 해 드시면 되죠. 그래요? 7055님이 오이, 토마토, 가지 등 열매 채소류 줄기 유인은 어떻게 해야 하나요? 라고 하셨어요. 예, 줄기 유인은 이제 그 이전 방송을 통해서 한번 소개를 해드린 적이 있는데요. 네. 작물마다 다 다르기 때문에 좀 한번 찾아서 한번 다시 듣기 한번 해보셨으면 좋겠고요. 일단은 이렇게 줄기 유인은 텃밭이라고 하는 환경이 좁은 환경이잖아요. 그래서 거의 수직농법에 맞춰서 이렇게 유인을 하는 거니까요. 각 작물마다 재배 특성에 맞춰서 순지르기와 유인을 함께 고민하는 것들을 검토해 보시기 바랍니다. 네, 좋습니다. 7887님이 서울 중랑구입니다. 화단에 예쁜 꽃이 피었어요. 검색을 해보니까 꽃상추꽃이라고 하더라고요. 작년 여름에 있던 거를 겨울이 지나고 봄에 새로 올라오더니 꽃이 피었습니다. 씨앗을 받을 수 있을까요? 라고 보내주셨네요. 네, 받을 수 있습니다. 노란색 꽃이 피고 나면 씨앗이 익었다는 증거는 이제 우리 민들레 홀씨처럼 이렇게 솜털이 앉아요. 네. 솜털이 꽃표처럼 이렇게 펼쳐졌을 때 씨앗이 성숙된 거거든요. 이것을 잘 이렇게 갈무리하시면 씨앗이 채종되는 거고요. 그리고 지금은 이제 너무 뜨거운 시기니까 파종 시기를 한 8, 9월 정도 안정적으로 한 9월 정도에 파종하시면 아마 또 꽃상추를 재배할 수가 있습니다. 정경환님이 노가고이 모종은 따로 있는 건가요? 라고 하셨네요. 요즘 이제 종자 가게에서 노가오이라는 품종을 별도로 이렇게 팔고 있기도 한데요. 네. 사실은 이제 우리가 토종오이라고 하는 조선오이가 노가오이입니다. 그 조선오이가 노가고이예요? 네. 전 노가고이가 뭔가 했어요. 예, 이제 늙은 오이라는 뜻이에요, 사실은. 예. 근데 이제 늙은 오이로 소비했을 때 맛이 순하고 감칠맛이 좋은 그게 이제 조선오이 또는 토종오이라고 하는 건데요. 네. 차별성은 일반 다다기 오이라든지 이런 오이들은 늙어가면서 이렇게 표면이
그냥 갈색으로만 변하는데 네. 노가고이는 그물망처럼 표피가 좀 약간 갈라짐 증상이 있는 게 그 특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8029님이 혹시 감자를 캐고 심은 그 자리에 심을 만한 작물은 뭐가 좋을까요? 이번 주에 감자 캐고 땅 그냥 두기가 뭐해서요? 라고 하셨어요. 네, 한여름에도 재배할 수 있는 작물들은 굉장히 다양하게 많습니다. 어떤 게 있어요? 뭐 아욱이라든지 우엉이라든지 뭐 이런 근대라든지 이렇게 작물들은 굉장히 많고요. 대신에 감자 캐고 나서 지금 장마 시기잖아요. 네. 땅이 젖어 있는 시기에는 관리가 좀 쉽지 않아요. 그래서 일부 어떤 분들은 이제 감자 캐고 나서 9월 달부터 본격적으로 시작하는 이제 가을 농사에 대비해서 아예 감자 캔 자리를 남겨놓기도 하죠. 그래서 혹시 가을 농사도 짓고 또 이 밭 그냥 두기도 뭐하다라고 한다면 재배 기간이 좀 짧은 상대적으로 짧은 뭐 20일 적환부라든지 이런 좀 재배 작기가 좀 짧은 작물로 한동안 심었다가 가을 농사에 또 활용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김순희 님이 고추 오이에 노린재가 벌써 생겼습니다. 다 잡아줄 수 없으니 친환경 약이 있을까요? 라고 하셨네요. 어떻게 잡죠? 네, 노린재가 보통 이제 줄기에 붙어가지고 이렇게 즙을 빨아먹으면서 바이러스도 옮기고 이러거든요. 빨리 잡아야겠네요. 네네. 근데 보통 이제 노린재 같은 경우는 님 오일이라고 있어요. 네. 예, 친환경 제조로 님 오일이라든지 규산황을 이용한 자재가 있습니다. 이런 것을 활용하시든지 아니면 좀 노란색 그 끈끈이 탭을 여기저기에 붙여서 이동할 때 이렇게 붙도록 해서 개체수를 줄이는 방식으로 할 수가 있습니다. 그 4361님은 베란다에서 레몬나무를 키우는데 몇 년째 열매가 맺질 않고 있어요. 꽃은 피는데 유지하지 못하고 그냥 다 떨어져요. 왜 그런 건가요? 라고 보내주셨네요. 아마 이제 아파트나 주택에서 이렇게 키우시는 모양인데요. 네. 일단 화분 크기를 한번 잘 점검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작다는 말씀이신가요? 예, 아마 이제 레몬 먹고 그 씨앗을 심으신 것 같아요. 그런 걸 이제 실생묘라고 하는데요. 이런 실생묘들은 꽤 오랫동안 열매를 맺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일단 화분이라든지 화분 크기라든지 그다음에 영양 관리가 잘 됐는지 그리고 햇볕을 오랫동안 쬐 수 있는 그런 환경인지를 잘 점검해 보시는 게 필요해 보입니다. 그러면 그 씨앗을 심은 게 아니고 그 열매가 달려 있는 그 나무를 사서 키웠던 거라면요? 그런 거라면 아무래도 이제 영양 관리겠죠. 영양 관리라든지 아니면 이제 전지 전정 작업이라 해서 가지를 잘 정리해서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그런 환경을 만들어 줘야죠. 그러면 한 번 열매가 맺었던 그 나무도 시간이 지나면 또 그 잘 맺게 키울 수 있는 거네요. 그렇죠. 네. 그렇군요. 영양 관리를 잘 해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저희가 시간상 오늘은 여기서 마무리를 하고요. 답변 못 드린 질문들 다음 주에 이어서 해드리겠습니다. 텃밭 가이드 시간 지금까지 수원 씨앗도서관 박용재 관장님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아침을 여는 기분 좋은 습관 KBS 오늘 아침 일라디오 트렌드를 읽고 마케팅 전략을 세워보는 시간, 마케팅 아이디업 시간. 오늘은 애국 마케팅과 기업의 사회적 책임에 대한 다양한 사례들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이테이스트 민지영 대표님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대표님 내일이 6.25 전쟁 75년이 되는 해이기도 하고요. 6월이 호국 보훈의 달이잖아요. 네. 기업들이 애국 마케팅 혹은 사회공헌 활동도 많이 펼치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 한 유통업계는 무려 8년째 국립서울현충원 봉사활동을 이어가고 있다면서요? 네, 바로 편의점 체인으로 익숙한 G 유통사인데요. G사의 임직원들이 매년 현충원을 찾아서 헌화와 묵념은 물론 묘비 닦기와 묘역 정화 활동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올해도 6.25 전쟁에서 전사한 희생자들의 묘역을 찾아서 봉사활동을 진행했다고 하는데
별다른 마케팅을 하지 않아도 임직원들이 직접 행동하는 이 애국 마케팅이 SNS를 통해서 전파되면서 고객들의 긍정적인 반응을 이끌어내고 있습니다. 사실 기업의 애국 마케팅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라 2018년도부터 꾸준히 다양한 형태로 이어져 왔거든요. 네. 그래서 애국 마케팅 초기에는 편의점 도시락에 독립운동가를 소개하는 스티커를 부착해서 소비자들에게 그들의 이름과 주요 독립운동 활동들을 알리기도 했고요. 임직원과 고객을 일부 선정해서 함께 떠나는 임시정부 관련 그 역사 탐방 프로그램을 운영하면서 역사 인식 개선에도 힘써왔다고 합니다. 네, 근데 올해 3.1절에는 가상 콘텐츠 캠페인을 진행했는데 1919년 가상의 독립운동가와 연락을 하면서 3.1운동을 돕는 채팅 시뮬레이션 방식을 활용했다고 해요. 네. 그래서 내가 대화를 나누면서 독립운동가와 독립운동 방식을 이야기를 나누고 진행했던 이 결과를 독립신문의 형태로 확인할 수 있게 해서 현장감을 높였고요. 그러네요. 이렇게 쥐사와 같은 사례는 애국 캠페인이 일회성에 그치는 게 아니라 꾸준히 진행되면서 기업 문화로까지 자리 잡았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네, AI를 활용해서 역사를 기리는 활동들도 점점 늘어나고 있는 것 같은데 국내의 한 은행도 AI로 존경받는 시인을 현재로 소환을 해서 화제가 됐다면서요. 이건 어떤 이야기인가요? 네, 바로 K은행이 올해 3.1절을 맞아서 공개한 헌정 영상 우리가 사랑하는 시인 윤동주입니다. 네. K은행 역시 독립운동 사업의 일환으로 2020년부터 독립 영웅들의 숨겨진 이야기를 선보이고 있는데 이 윤동주 시인의 컨텐츠는 독립영웅 시리즈의 15번째 컨텐츠라고 하고요. 특히 이번에는 서경덕 교수가 기획자로 참여하고 또 배우 김남길 씨가 나레이션을 맡아서 또 감성적인 완성도까지 높였다고 합니다. 네. 근데 생성형 AI 기술을 통해서 윤동주 시인의 흑백 사진을 영상으로 구현한 점이 굉장히 인상 깊었는데 원래 정지된 사진 한 장만 있었지만 AI가 그의 표정과 움직임 하나하나를 재현을 해서 마치 눈앞에 윤동주 시인이 서 있는 듯한 느낌을 줬다고 합니다. 그리고 요즘에 AI가 굉장히 생생하게 구현을 잘 하더라고요. 네, 맞아요. 그래서 요즘에는 사진 한 장만으로 이렇게 영상까지 만들어서 어떻게 보면 네. 살짝 무섭기도 합니다. 네, 그런데 이 K은행은 여기 이 AI를 무섭게 활용한 게 아니라 한국어 영어 자막 버전으로 공개를 하면서 국내는 물론 해외에도 우리의 독립정신을 알리고자 하는 메시지를 담았고요. 여기에는 이 애국심을 자극하는 걸 넘어서서 기술과 콘텐츠를 통해서 기억을 잇는다라는 의미까지 넣고 그리고 역사를 디지털로 재해석했다라는 시도가 담겨 있어서 많은 칭찬을 받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생성형 AI를 활용해서 이 독립운동가들의 모습을 더욱 생생하게 느낄 수 있는 몰입형 경험을 선사하면서 은행 입장에서는 보수적인 이미지보다는 신기술 활용을 통해서 이 기업이 굉장히 기술 친화적인 이미지를 가져갈 수도 있게 됐고요. 네. 동시에 사회적 책임을 다하는 모습으로서의 메시지를 전달하고 또 AI 영상을 접한 고객들도 기술과 감성이 너무 잘 어우러졌다라는 긍정적인 평을 했습니다. 네, 이렇게 기술로 역사를 기리는 시도가 있다면 이번에는 시민의 일상활동으로 지역사회의 안전을 지키는 활동인데요. 서울시가 시작한 러닝 방범 순찰대라는 그 프로그램이 주목을 받고 있다면서요. 네, 요즘 러닝을 취미로 하는 분들 많잖아요. 맞아요. 네, 혼자 달리기도 하지만 러닝 크루를 모집해서 정해진 시간에 다양한 코스를 함께 뛰는 것도 즐겨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서울시는 이 러닝 크루들의 활동에서 착안을 해서 시민들이 달리기나 산책과 같은 일상적인 운동을 하면서 방범 순찰을 할 수 있도록 이 러닝 방범 순찰대 프로그램을 시작했다고 해요. 근데 참여자는 특정 시간대나 그 특정 골목길을 선택해서 달리거나 걸으면서 위험 요소나 이상 징후를 발견하면 스마트폰 앱을 통해서 바로 신고할 수 있습니다. 네. 예를 들면 홍수 피해에 대비해서 저지대에 위치한 노숙자 텐트를 신고하고 또 고장난 가로등, 방치돼 있는 쓰레기, 또 비상벨 작동 여부 등을 직접 확인해서 즉시 사진 그리고 위치와 함께 긴급 신고를 할 수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범죄 취약 지역을 자주 순찰을 해서 범죄 발생 가능성을 낮추고 주민들의 체감 안전도를 높인다는 것이 이 방범 순찰대의 핵심 목적인데요. 네.
이 현재 러닝 순찰대는 서대문구와 강남구에서 55명 정도가 참여를 하고 있는데 많이 참여하고 있네요. 네, 이제는 점차 그 숫자를 세 자릿수로 늘릴 더요? 계획이 있다고 해요. 근데 이 사례가 의미 있는 이유가 지자체가 주도하기도 했고 또 취미로 러닝을 하는 사람들의 자발적인 참여를 유도하면서 운동과 건강이라는 어찌 보면 개인적인 활동을 지역 안전이라는 공공 가치로 확장했기 때문입니다. 네, 과거에는 이런 방범 활동들을 경찰이나 지자체 공무원들 일부가 맡아서 해왔잖아요. 네네. 근데 이거를 일반 시민들이 일상 속에서 자연스럽게 이어받고 그리고 내가 활동하는 일상이 어떻게 사회 문제 해결로 연결될 수 있는지도 보여주면서 시민들에게는 참여 의식도 느끼게 하고 좀 더 나은 동네를 만든다는 자부심까지 느끼게 한 점도 굉장히 인상적입니다. 그러니까요. 내 개인의 운동 건강뿐만이 아니라 네. 지역 사회를 좀 안전하게 지킬 수 있다라는 그런 자부심까지 키울 수 있는 활동이네요. 네네. 네, 대중문화계에서도 이렇게 모두를 위한 배려가 담긴 사회적 책임 활동이 이어지고 있다고 하는데 그건 또 어떤 사례인가요? 최근에는 이 대중문화 분야에서도 제약 없이 즐길 수 있는 환경을 만들기 위한 노력이 이루어지고 있는데요. 대표적으로 이제 아이돌 그룹 세븐틴의 유닛그룹이 앨범을 발매했는데 공개 하이라이트 메들리 영상에 전문 수어 통역사를 등장시켰어요. 그래서 물론 이 영상이 뉴스를 이제 모방한 패러디한 영상이긴 했지만 보통 이제 뉴스 하단에는 수어 통역사분이 나오시잖아요. 네. 근데 패러디한 영상에도 똑같이 수어 통역사를 등장시켜서 이들의 노래를 수어 통역사가 직접 이렇게 해석하는 네, 그런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그래서 농인 팬들도 이 콘텐츠들을 제약 없이 즐길 수 있도록 배려를 했고 사실 이런 아이돌들의 하이라이트 영상들이 앨범의 주요 곡을 미리 소개하는 중요한 콘텐츠인데 일반적인 팬들뿐만 아니라 어느 누구나 이해하고 감상할 수 있도록 수어 통역사를 배치해서 호평을 받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팬들 사이에서도 이런 세심한 배려가 감동적이다라는 이야기들이 많이 이어졌고 접근성 확대를 위한 좋은 사례로도 꼽히고 있거든요. 네. 그런데 이런 흐름이 국내뿐만 아니라 해외 아티스트들의 공연에서도 보이고 있어요. 그래서 최근 내한했던 콜드플레이의 공연에서도 지속 가능성을 실천하기 위해서 다양한 배려 활동들을 더했는데 공연장에서 농인 관객들을 일부 초대를 해서 특별 좌석 그리고 진동으로 리듬을 전달하는 조끼를 입혀주고 공식 수어 통역사를 3명이나 배치를 해서 누구나 공연을 온전히 즐길 수 있게 했다고 합니다. 네. 또 환경 측면에서도 이 야광봉이라고 하죠. 이 LED 밴드를 재활용하는 캠페인, 그리고 일회용 생수병을 반입 제한하는 것, 그리고 재생에너지를 사용하는 등등 이렇게 환경 문제를 실천하는 데도 적극 추진을 했고요. 이렇게 그 국내 아티스트들이 모두를 위한 배려 그리고 사회적 책임을 실천하는 모습들이 이 대중문화가 단순히 팬들의 문화 그리고 소비하는 데 넘어서서 모두가 함께 즐길 수 있는 열린 공간으로 발전하고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좋은 예인 것 같습니다. 네. 최근에는 기업의 사회공헌 활동이 단순 기부나 봉사를 넘어서서 실제 고객 서비스와 연결되는 사례도 등장하고 있는 것 같아요. 한 보험사가 고객 관리 서비스를 위해서 장애인을 직접 전문 인력으로 채용을 했다고요. 네, 어떤 이제 역할을 하는 장애인을 채용했는지 궁금하실 것 같은데 네. 이 K생명이 한국장애인고용공단과 협력을 해서 이 장애인 맞춤 훈련생을 선발하고요. 네일아트 직무 교육을 실시하고 있다고 해요. 네. 저도 처음에 이걸 보고 왜 생명보험사에서 네일아트 교육을 하고 있지?라는 궁금증이 들더라고요. 근데 훈련생들이 교육을 수료하면 이들을 직접 채용한 다음에 K생명의 대표 고객 서비스인 평생 든든 서비스라는 곳에 투입을 한다고 합니다. 이 서비스는 보험에 가입한 고객들을 대상으로 전속 설계사가 정기적으로 방문을 해서 상담도 하고 보험금 청구를 지원하는 프로그램이거든요. 네. 방법을 모르거나 혹은 내가 받았던 치료가 보험금을 청구해도 되는 항목인지를 모르는 경우들이 많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보험금 청구를 못했던 200만 명이 넘는 고객들이 이 든든 서비스를 통해서 보험금을 5천억 원 이상 수령했다고 해요. 그래서 고객들한테 굉장히 인기 있는 서비스인데 이때 보험금 청구를 안내하는 것뿐만 아니라 장애인 네일리스트가 함께하는 네일 케어 서비스까지 추가할 계획이라고 해요. 그래서
고객들의 만족도를 높이려고 이런 프로그램을 준비하고 있다고 하는데 이런 프로젝트가 단순히 고용을 넘어서 기업들이 본업과 사회공헌을 자연스럽게 결합하는 본보기가 될 것 같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렇군요. 오늘 여러 기업들의 애국 마케팅 그리고 사회공헌 활동을 함께 살펴봤는데요. 이런 애국 마케팅이 자칫 잘못 사용되면 역효과를 낼 수도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기업들이 이런 활동을 할 때 꼭 주의해야 할 점 있을까요? 아무래도 애국 마케팅은 기업이 사회적 책임을 강조하고 또 브랜드 이미지를 높이는 수단이 될 수 있는데 이 마케팅이 실제 제품이나 서비스의 내용과 다를 경우에 오히려 소비자들의 불신을 살 위험이 큽니다. 네. 실제로 미국 자동차 브랜드 제이사에서 우리 자동차는 100% 미국산 차량이다라는 메시지를 강조한 애국심 마케팅 광고를 선보였는데요. 광고에서는 미국 국기와 같이 정체성을 강조하면서 메이드 인 USA를 계속 내세웠습니다. 이건 미국에서 광고를 한 거죠? 네네. 근데 해당 차량의 부품 대부분이 미국이 아니라 멕시코와 캐나다 등 미국 외 국가에서 제조된 것으로 알려지면서 광고가 제재를 받았어요. 근데 미국에서는 절반 이상의 부품들이 자국 내에서 생산이 돼야만 그거를 미국산 제품으로 정의를 하는데 네. 해외에서 조립하고 생산했음에도 불구하고 메이드 인 USA라는 것을 계속 내세웠다는 거죠. 그래서 미국에서 자국산 제품에만 폭탄 관세를 매기지 않기로 했다는 점을 악용해서 실제 관세 규정에 어긋남에도 불구하고 국산품 애용하자라는 메시지를 내보내서 진정성 없는 마케팅이라는 비판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래서 기업들이 애국 마케팅을 할 때 단순히 구호 그리고 감성 자극만으로는 또 부족하고 기획을 할 때 반드시 실제 가치가 뒷받침되고 있는지를 꼭 점검을 해야 될 것 같고요. 또 실제 제품의 서비스의 출처, 품질, 브랜드 철학까지 진정성이나 일관성 없이는 오히려 애국 마케팅이 역효과가 날 수 있다는 점을 잊지 마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주의해야 할 점도 알아봤는데요. 애국 마케팅 그리고 사회공헌 활동 네. 그 소비자들 입장에서는 좀 반응이 어떤가요? 소비자들 입장에서는 자국의 그 브랜드들이 애국 마케팅을 하는 것에 대해서 일단은 감동을 받는다라는 반응이 일반적이에요. 네. 근데 사실 방금 소개해드렸던 제이사처럼 단순히 그냥 우리나라 제품이니까 써주세요라고 강요를 하는 것 같이 느껴지면은 비판을 받겠죠. 네, 오히려 반발심이 더 심해서 그 제품을 이용하고 싶지 않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애국 마케팅을 할 때 조금 더 조심스러운 키워드들 그리고 조심스러운 접근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네, 좋습니다. 여러분 아이디어를 좀 얻으셨습니까? 마케팅 아이디어 시간 마이테이스트 민지영 대표님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정체된 장마 전선이 북상을 하면서 오늘 전국 대부분 지역에서 장맛비가 예상되고 있습니다. 출근길에 참고하시는 게 좋겠고요. 오늘 아침 일라디오 지금까지 아나운서 정은혜였습니다. 모두 좋은 하루 보내세요. 감사합니다.